잠에서 깬 크리슈나는 바닥에 누워있는 발라라마를 보고는 잠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거대한 괴물이 크리슈나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크리슈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 괴물에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코지한섭이 이정섭입니다. 네, 오늘 책 읽어드려요. 류시와 시인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네, 이 책이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제 마음을 이해하고 또 돌아보고 스스로 챙기는데 도움이 됐던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확산세와 공포감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온 지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반복되던 일상이었지만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요. 또 그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우울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프리랜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취미 활동이나 외부 활동,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활동들을 못하게 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존재감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고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힘든 그런 시기가 찾아왔었죠. 네, 그리고 제가 또 뉴스를 잘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19 얘기, N번방, 답답한 정치 얘기, 각종 사건, 사고들, 이런 어둡고 심각한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니까요. 그로부터 얻는 피로감들이 저를 좀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심리나 지능검사 같은 걸 하면요. 공감 능력이 좀 높게 나타나거든요. 특히 심각한 사건, 사고 얘기를 접하면요. 가해자나 원인에 대한 분노도 분노지만 피해자가 입은 치유가 가능할지 모르는 상처들이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말 못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곤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 행동의 이유는 연민심이 많아서 생기는 거래요. 오늘 함께 읽어볼 이 책의 연민피로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쩜 제 이야기나 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옮겨놨는지 엄청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연민피로는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도 그것에 압도되어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어떤 정서적인 포화 상태, 안타까움이 너무 앞서는 상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서와 감정이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챕터에서는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과 대화하는 법을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제 마음을 챙기는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게 부처님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민피로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연민피로. 내가 아는 편집자는 연민심이 많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문제를 그녀에게 털어놓는다. 한 번은 몇 사람과 산행을 했는데 일행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자신의 힘든 인생 문제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정상에 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그 사람의 불행과 함께 하느라 그녀는 제대로 산을 감상할 수 없었다. 마치 티베트 불교의 통렌 수행을 실천하는 것 같다. 통렌은 주고받기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이 대신 떠맡고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좋은 것, 건강과 행복을 준다고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수행이다. 숨을 들이쉬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쉬면서 그 사람에게 나의 밝고 건강한 기운과 안도감을 내보내는 것이다. 단순히 자비심을 갖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수행법이다. 연민심은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고통은 인간 삶의 가장 공통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힘이다. 다만 그녀의 문제는 공감 능력이 남달라 타인의 고통에 쉽게 전염된다는 점이다. 분노, 배신감, 절망 등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녀의 영혼 안으로 밀려들어와 그녀 자신도 차츰 우울한 사람이 되어갔다. 전에 그녀의 얼굴을 빛나게 하던 긍정적인 감각이나 호기심을 잃었을 뿐 아니라 정서적 고갈을 호소하며 세상에 대한 실망과 공허감에 시달렸다. 일을 하는데도 지장을 겪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 자신도 그것에 압도되어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것을
연민피로라고 부른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도 그 소진의 원인이다. 어떤 정신분석가는 이것을 번아웃 증후군, 즉 자신이 죄가 되어버리는 소진 증후군이라 명명했다. 말기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이나 매일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대하는 심리 상담사처럼 고통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의 불행과 접촉하는 누구에게나 연민피로가 일어날 수 있다. 미국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의 일화가 있다. 어느 날 가난한 농부의 딸인 윌콕스는 위스콘신주 주지사의 성대한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기쁜 마음을 안고 가던 기차 안에서 그녀는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여성과 나란히 앉게 되었다. 그 여성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계속 흐느꼈고 윌콕스는 여행 내내 그녀를 위로해야만 했다. 취임식장에 도착했을 때 윌콕스는 기분이 우울해져서 누구와도 어울릴 수가 없었다. 거울을 들여다본 그녀는 문득 자신의 얼굴에서 그 슬픔에 찬 젊은 과부의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대표시가 된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갔다.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으리라.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되리라. 슬프고 오래된 이 세상은 즐거움을 빌려야 할 뿐, 고통은 자신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노래하라. 그러면 산들이 화답하리라. 한숨 지으라. 그러면 허공에 사라지리라. 그 편집자에게 필요한 것은 연민심과 함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일이다. 상대방의 불행에 공감하되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정심이다. 영혼의 소진 없이 타인을 지혜롭게 돌보려면 연민과 평정심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돌봄은 단순히 타인에 대한 돌봄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돌봄까지 포함한다. 나도 나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집 딸이 결혼을 해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가서 살게 됐다. 시댁에서의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었다. 한 번은 친정어머니가 다니러 왔다가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았다. 딸과 대화를 통해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들을까 염려되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에게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말하고 두 사람은 걸어서 근처 숲에 이르렀다. 숲에서 그들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다. 너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을 다 말해보거라. 나한테 말해서 너의 슬픔을 모두 내보내거라. 딸은 울면서 마음속에 가둬뒀던 힘든 이야기들을 전부 쏟아냈다. 다 듣고 나서 어머니가 말했다. 내 말을 잘 듣거라. 내가 매주 너를 만나러 올 순 없다.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곳에 와서 이 나무에게 너가 겪은 고통들을 이야기하거라. 이 나무가 나 대신 들어줄 거야. 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딸을 방문한 어머니는 딸의 얼굴에 나타난 변화를 보고 기뻤다. 너의 생활이 전보다 나아진 거니? 전처럼 생활이 힘들어 보이진 않는구나. 딸이 말했다. 아니에요. 내 생활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얼굴이 훨씬 나아 보여.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함께 숲으로 가자꾸나. 함께 걸으면서 딸이 말했다. 엄마가 말한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숲에 가서 그 나무에게 모든 고민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가슴 속에 있던 고통의 짐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두 사람이 숲의 나무에 도착해 보니 그 나무는 가지와 잎사귀가 거의 말라 있었다. 딸의 모든 고통을 흡수했기 때문에 나무의 정기가 다 소진된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고통을 이야기하는 대신 그 나무에 앉은 새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면 어떠했을까? 바람에 춤추는 그 나무와 함께 춤을 추었다면 그녀와 나무는 연민피로가 아니라 연민만족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힘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는 이 같은 깨달음이 필요하다. 어서와 감정. 인도와 스리랑카를 여행하다 보면 게스트하우스의 방마다 어김없이 기다리는 손님이 있다. 다름 아닌 도마뱀들이다. 현지에서는 칩칼리라 부르는 이 불청객들은 낮에는 밖에서 일광욕을 즐기다 저녁이면 벽에 구멍으로 들어와
천장이나 벽에 달라붙어 있다. 날벌레를 잡아먹기 때문에 전구 옆에서 시끄럽게 싸우기까지 한다. 누워있는 내 얼굴 위로 추락한 적도 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고, 노란색 파충류가 뺨에 닿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다. 물론 도마뱀이 더 많이 놀랐다. 그 후 잠들면서도 녀석은 나의 위치를, 나는 녀석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게스트하우스 주인들은 투숙객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에게 너그럽거나 무관심해서 도마뱀을 쫓아내지 않는다. 한 번은 배낭 속에 웅크리고 있는 녀석을 발견한 적도 있다. 하마터면 무비자로 한국까지 데려올 뻔했다. 이 침입자들과 친해지기 위해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다. 도깨비, 도토리, 도망자. 외출했다 돌아오면 안녕 류시화, 어딜 부질없이 다니시나? 하고 묻는 도마뱀들에게 나도 인사를 한다. 깨비, 안 싸우고 잘 지냈어? 토리와 망자도? 그럼 알아듣기라도 하듯 똑딱 단추처럼 생긴 눈을 연신 굴린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우호적이 되고 사이좋은 거리가 생겨났다. 사실 이름 불러주기는 명상법 중 하나다. 마음은 게스트하우스와 같아서 여러 감정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온다. 반가운 투숙객도 있지만 어떤 감정들은 불청객이다. 마음의 방을 어지럽히고 소란을 피우고 불평하고 문을 발로 차서 일과를 망친다. 잠들 때까지 영혼을 괴롭히는 감정들도 있다. 무의식에 난 틈새로 등장하기 때문에 쫓아내기도 어렵고 잠금 장치를 해둘 수도 없다. 마음 챙김 명상에서는 이 감정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라고 권한다. 슬픈 감정이 오면 슬픔 너구나 어서 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에게도 안녕 불안, 안녕 두려움 하고, 고통스러운 기억과 함께 분노가 일어나면 얼른 이름을 불러준다. 안녕 기억, 안녕 분노, 어서와 또 왔네 하고 인사를 나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손님들에게 자신의 집을 영원히 내줄 필요는 없다. 신체적인 감각 역시 마음속으로 가려움, 두통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습관과 거리를 두게 된다. 산만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다. 고대 샤먼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이름을 알면 그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피부 가려움증으로 밤마다 고생하던 여성은 나한테서 이름 불러주기를 배운 후 가려운 부위를 긁는 대신 가려움하고 이름을 부름으로써 증상이 훨씬 완화됐다고 했다. 가르쳐준 나에 대한 예의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그녀는 누차 강조했다. 그래서 감사하고 나도 담례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최고의 인간으로 묘사한 붓다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명상 중에 깨달음을 방해하는 마라가 대결을 시도하며 나타나자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이름을 부르며 맞이했다. 그리고 마라에게 차를 권했다. 어서와 마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마라는 욕망, 분노, 의심 등 마음을 고통에 빠뜨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리키는 말로 산스크리트어로 망상을 의미한다. 이름을 불러주고 다즐링 차까지 우려주는 환대에 마라는 어리둥절해져서 대결 의지를 상실하고 소멸됐다. 붓다는 죽기 직전까지 전생에 걸쳐 수시로 마라와 마주쳤는데 한 번도 마라를 무시하거나 때려눕힌 적이 없다. 붓다의 충실한 제자 아난다는 사악한 마라가 계속 돌아오자 실망했지만 경전에는 붓다와 마라의 만남이 언제나 평화롭게 묘사되어 있다. 붓다가 깨달음을 방해하러 온 마라에게 방석을 내주고 진흙으로 구운 찻잔에 차를 대접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사실적이다. 복잡한 감정과 사념이 밀려올 때 차 한 잔을 음미하는 것은 평화로운 해결 방법이다. 이름 불러주기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에게 어서와 하고 환영하고 차를 권하는 일이다. 그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깨어 있을 수 있다. 그것들과 나의 자각 사이에 여유 공간이 생겨난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는 내가 화가 나 있음을 자각한다. 나는
내 왼쪽 발바닥이 가렵다는 것을 자각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된다. 힌두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웅신 중 하나인 크리슈나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크리슈나는 이복형 발라라마와 함께 숲을 걷고 있었다. 날이 저물고 여행에 지친 그들은 도중에서 하룻밤 묵기로 결정했다. 숲이 밤에는 위험했기에 둘은 교대로 불침번을 서기로 했다. 크리슈나가 먼저 잠들고 발라라마가 자정까지 경계 임무를 맡았다.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크리슈나가 지키기로 했다. 발라라마가 경계를 서고 있는데 멀리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 괴물이 나타났고 발라라마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발라라마가 더 두려워할수록 괴물은 점점 더 커졌으며 더욱 크게 으르렁거렸다. 결국 두려움이 너무 커서 발라라마는 기절하고 말았다. 잠에서 깬 크리슈나는 바닥에 누워있는 발라라마를 보고는 잠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거대한 괴물이 크리슈나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크리슈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 괴물에게 물었다. 안녕 친구, 어서 와. 원하는 게 뭐야? 괴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크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크리슈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질문을 되풀이했다. 크리슈나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괴물은 크기가 작아졌으며 마침내는 정말로 작아졌다. 심지어 귀엽게 보이기까지 했다. 크리슈나는 그 작은 괴물을 집어 자신의 호주머니 안에 넣었다.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 명상의 기술이다. 마음을 관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협력자로.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나는 잠시 화가 났을 뿐이지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잠시 두려울 뿐이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며 잠시 슬플 뿐이지 슬픈 사람이 아니다. 본래 나는 맑고 고요한 존재다. 우리는 어떤 감정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이다. 새가 날개의 크기에 상관없이 멀리 창공을 나는 것처럼 다정하게 맞이하지 않으면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은 어둠 속에 갇혀 괴물이 된다. 여인숙의 깨비와 망자와 토리가 불을 끄면 공포의 괴물로 변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챙기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류시와 시인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책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